윤홍철 원장입니다. 네,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 건축 인증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법규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녹색 건축 인증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미래로 바뀌게 될지를 연역으로 나타내었고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실무하면서 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을 한 번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개정될 내용을 간략하게 첨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증에 대한 개요인데요. 저희 녹색건축 인증제는 국토교통부랑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 친환경 건축 인증입니다. 친환경 성능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이고요. 이 도입의 목적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 자원 절약 및 환경 영향 저감, 실내 환경 개선을 통한 거주 이용자 건강 확보, 그리고 이로 통해서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성 실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목적들이 다 여기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전문 분야의 평가를 하고, 그로 나오는 점수를 이제 배점을 받는데, 여기에 이제 가산 항목까지 추가해서 나오는 점수가 곧 인증 등급으로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규로는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우선적으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있고, 거의 그냥 법규 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지원법이 있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이렇게 엮여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 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과 관한 규칙, 운영 세칙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 인증 이전에는 사실 2002년도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한 시행 지침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공동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비주거 건축물 중에 업무용, 복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던 내용들이 결국 2008년에 인증기준이 고시가 되면서 이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시작이 되었고, 10년도에 이제 그 밖의 건축물이라는 문구로 이제 추가적으로 분류해서 접수를 할 수 있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게 내용이 다듬어지다가 이제 2013년도에 녹색 건축 인증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7개의 전문 분야가 정립이 되었고, 이때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로 3년 뒤에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버전이 2016 버전이고요. 이 버전이 계속 2016-1, 2, 3, 4, 5, 6 그래서 지금은 현재 2016-7 버전까지 이루어져 있고, 사실 연도를 나타내는 앞에 버전은 바뀌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 2026 버전, 확정은 아니지만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 9월에 이제 4개 분야로 정립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개정안에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전별로 뭐 어떤 것들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앞서 설명드렸었지만 규칙이 있었고 이제 재정립이 되었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항목들이 좀 많이 평가 방식이 바뀐다, 해설서 내용도 바뀌고 저희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2016-7 버전이고, 이제 2026 버전으로 104개 평가 항목이었던 게 이제 40개로 줄여지고요. 좀 탄소 중립 관련 평가 기준을 고도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 운영은요,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고 제일 상위 기관으로 있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에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고 심의를 끝내서 만들어진 인증서에 대한 내용들을 결과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제에 대해서 이제 민간인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 홍보도 하고 교육, 컨설팅,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6 버전도 이쪽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녹색 건축 인증, 결국은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진행한 절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인증을 신청하고 나면은 이제 인증기관이랑 도서 검토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본인증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 점검까지 진행을 하고, 다 결과가 완료이 됐으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오케이 되면은 저희가 결정이 되고 보고서를 인증기관에서 배포해주고 인증서랑 같이 저희가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8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각 기관마다 뭐 들고 있는 해설서는 같겠지만 평가 담당자들마다 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실무자들이 이제 인증기관별의 그 장단점들을 파악해서 좀 성향에 맞는 기관에 접수하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협의를 하는 거에는 이제 완료 일정이나 뭐 제출 도서를 뭐 여기까지 상세하게 내라 이런 상세도의 수준, 아니면 현장 실사를 어느 정도 공사가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등의 좀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이용을 하고요. 보통은 부동산은 많이 넣지 않나 싶습니다. 네, 주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녹색건축 인증은 어떤 건축물들이 하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면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사실상 그냥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바닥에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나뉘고요. 주거랑 비주거로 분류가 되는데 주거용으로는 이제 공동주택,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주택, 소형주택으로 나뉘고 비주거는 저희가 종류별로 구분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 판매 숙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인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들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의무로 받게 되어 있고, 특히 업무시설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무조건 취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저희 사업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표시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갖고 있는 기준들도 있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건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전에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도 나중에 개정이 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군부대 주둔지에 있는 군사시설은 인증에서 제외가 되고요. 30세대 미만 단독주택 및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인증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과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소형주택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이제 일반주택은 건축 허가 대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 준주택, 소형주택은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사실 일반주택이랑 소형주택은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질 못했어서 네, 잘 없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주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방향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거로도 받을 수 있고 비주거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점수 배점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평가할 때 좀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유리하게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뭐 공동주택은 무조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 노인복지시설은 공동주택도 되고 숙박시설도 되고 일반 건축물도 되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행은 저희가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시작되면은 일단 기본 도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점수표를 보통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비 인증을 진행은 보통 사업 승인 혹은 인허가 때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 도면 수준으로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시 도면 수준으로 제출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주거 같은 경우나 비주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업 승인 완료 도서 그리고 인허가 완료 도서로 진행을 하고 주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성능 등급 대상인 경우에는 보통 분양 전에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분양 전에 인증서를 제출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건들은 인허가 접수 시에 이제 접수증을 제출하고 사업 승인이랑 인허가 완료할 때 인증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 인증을 득한 건축물들은 이제 저희가 현장이 개설되고 나서 이제 예비 인증 때 이러한 아이템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를 현장 설명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현장에서 이건 좀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라는 피드백들이 있으면 저희는 불가한 대신 다른 점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라는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제 도면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설계 변경도 같이 검토를 하고 이제 현장에서 들어오는 자재들을 같이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보통 준공도면을 제출하는데 정말 완벽한 준공도면으로 접수를 하기에는 저희가 일정이 많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보통 준공 3개월 전쯤에 도면을 한번 취합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작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접수 준비를 하고요. 이제 준공계를 접수할 때 인증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현장이 있고 접수증을 제출해도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인증서를 제출해야 되는 현장들은 보통 준공계 접수를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급한 편이고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건은 반드시 준공계 접수할 때 같이 인증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접수증으로 제출하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딱히 완료 일정은 없으나 보통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 승인 이전에는 완료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왜 이렇게 좀 일정을 타이트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저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제4장 건축 기준의 완화 적용이라는 내용 중에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서 완화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있고요.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 주체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권자한테 인증서 4번을 제출해야 된다는 문구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관리할 때는 인센티브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게 저희가 용적률이랑 높이 완화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이제 건축주가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용적률 및 높이 완화 쪽을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화 기준을 보시면은 이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완화 비율이 6%, 우수 등급을 받으면 보통 3% 이렇게 법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등급은 보통 일반, 우량, 우수, 최우수로 되어 있고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원하는 목표 점수는 일반 등급 50점은 같으나 주거에서는 8점씩 오르는 점수로 나뉘어져 있고 비주거 같은 경우에 10점씩 오르는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1항목부터 7항목까지의 내용들과 이제 혁신적인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주거도 마찬가지로 1항목부터 7항목까지 있고 혁신적인 설계가 있지만 주거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주택 성능 분야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성능 등급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주택법 제39조,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이제 입주자들이 주택 품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예전에 2014년부터는 1000세대부터 의무 표시였던 내용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 그래서 이제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예시 사진인데요. 네,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이렇게 별표값이 들어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성능 등급의 평가 항목은 보통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주택 성능 등급을 또 이제 잘 받으면 이제 가산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항목 중에서 이제 50% 이상, 53% 이상, 56% 이상, 66% 이상에 따라서 이제 가산 비율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본형 건축비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더 산정받아서 분양할 수 있는 점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를 가져온 내용이었고 별이 4개면 좋은 거고 별이 하나면 안 좋은 등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9월 예정이지만 처음에 4가지 항목으로 시작했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가 이제 많이 나뉘어져 있다 다시 4가지로 줄어드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평가 기준이 되게 고도화되어 있고 이 다음 장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좀 시뮬레이션적인 내용들을 점수로 산정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좀 난이도 상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요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이제 점수표 배점을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 내용들이 여기 세 군데로 나타내어져 있고요. 소음 예측 보고서나 소음 실측 보고서는 저희 늘 하던 거니까 따로 첨부는 안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건축 환경 분석 및 계획이라는 항목 안에서 이제 1조 저연 채광, 현위 여기도 소음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인증이 한번 시작되면 한번 인증 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 결로, 열섬, 기류에 대해서 이제 점수 배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난이도는 좀 올랐다 싶은데 사실 최대 점수는 2점이다 보니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LCA에 대해서도 이제 주어용, 비주어용으로 네, 난이도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